안녕하세요. 저는 20대인 아들과 사는 5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항상 여기 사연을 듣기만 했는데 처음 사연을 보내려니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인사 한마디 적어보네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자리를 빌려 용서를 구하고 제가 잘못한 일에 대해 쓴소리도 듣고 싶어서 한자 한자 마음을 담아 글을 써봅니다. 지금은 아들과만 살고 있지만 10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아버지, 어머니, 안사람, 큰딸, 작은아들, 여동생 이렇게 7명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저보다 6살이 어렸던 아내는 20대 중반의 어린 나이에 저 하나만 믿고 우리 집에 들어와 부모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는데 당시 저는 사업을 키우느라 너무 바빠서 집에 거의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혼자 시부모님을 모시고 어린 두 아이를 키우고 거기다가 성격이 예민한 여동생의 비위까지 맞추느라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밖에서 일하느라 바쁘다는 이유로 아내의 답답하고 멍들었을 그 속을 제대로 헤아려 주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은 뼛속까지 유교 사상이 각인된 분이세요. 글로 쓰자면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질 것 같아서 굳이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여기 사연에 나오시는 못된 시부모님의 모든 모습을 다 가진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을 어린 나이에 모시고 살던 아내는 점점 지치고 힘들어했고 저는 그런 아내를 마음으로는 안쓰러워했지만 제가 장남이니 분가는 생각하지도 않고 평생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어린 아내에게 조금 더 강해지라고 질책했고 부모님 앞에서는 부모님보다 더 아내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부는 동등한 관계인데 저는 항상 아내를 가르치려고 했고 아내를 저보다 아랫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제 부모님과 제가 아내에게 크게 뭐라고 했을 때마다 어린 큰딸이 와서 우리 엄마한테 뭐라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러면 큰딸은 저희 어머니한테 어린 계집년이 어른한테 눈 똑바로 뜨고 말대꾸한다며 호되게 혼났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아이들도 아내의 편에 설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집에 아무도 자신의 편이 없었고 항상 혼자 소갈이만 했던 아내는 유난히 햇살 좋았던 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당시 회사에 있던 저는 아내의 소식을 듣고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저 자신을 자책하며 바로 아내의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저의 부모님과 장모님이 와 계셨어요. 장인어른은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셨고 자식이라고는 아내 하나뿐이셨던 장모님은 자신보다 먼저 간 딸의 영정사진 앞에서 목 놓아 울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같이 산 며느리가 자신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음에도 모진 년, 우리 아들 인생 말아먹는 년이라며 욕설을 퍼붓고 계셨어요. 장모님은 어머니의 발언에 더는 화를 참지 못하시고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았고 아내의 장례식은 싸움터가 되었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도대체 제 아내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그렇게 살아서도 죽어서도 못 괴롭혀서 안달이에요? 솔직히 저도 그렇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정아까지 그 누구도 시연이한테 뭐라고 할 자격 있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시연이를 죽였어요. 우리가 죽였다고요. 이놈이 무슨 썩어 빠진 소리라고 앉아있어. 시연이 저 년이 우리 집 말아먹으려고 결혼한 게 분명해. 에이, 재수없는 붙은 년. 너도 저딴 재수없는 년 잊어버리고 새로운 여자 만나서 얼른 재혼해. 내가 이 나이 먹고 며느리 년 장례식을 치르는 게 말이나 되니? 너는 며느리 장례식을 치르는 이 애미가 불쌍하지도 않아? 사돈, 진짜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사람이 돼서 그래요? 우리 시연이 결혼 전에는 정말 밝고 명랑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집 들어가서 살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얼마나 애를 쥐잡듯이 잡았으면 자식도 있는 애가 제 목숨을 스스로 끊었겠어요. 그리고 정서방, 자네는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살겠다고 갔으면 자네가 알아서 잘 지켜줬어야지. 어떻게 애가 이 지경이 되도록 모른 척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세상에 하나뿐인 내 딸을 죽일 수가 있어? 어떻게?
장모님은 딸의 죽음 앞에 절규하셨고, 어머니는 딸을 잃은 장모님 앞에서도 아주 당당하셨고, 오히려 제 아내가 재수 없다며 욕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아무리 저를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이지만 이런 어머니와 우리 아이들이 함께 살면 평생 불행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제 아내는 비록 제가 어리석어 지켜주지 못했지만 우리 아이들은 어머니로부터 지켜내고 항상 저에게 진심으로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장모님의 아들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장모님 집 근처로 저와 두 아이가 함께 살 집을 찾아다녔어요. 마침 장모님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 단지에 저와 아이들이 같이 살만하고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 있어서 바로 계약하고 저는 집에 들어와 아이들과 제 짐을 챙겼습니다. 갑자기 들어와 짐을 챙기는 제게 부모님이 어디 여행이라도 가냐고 물으시길래 이제부터 부모님을 모시지 않고 연락도 끊고 나가 살겠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매우 당황하셨어요. 어머니는 저를 말리시며 며느리도 죽은 마당에 누가 이 집에서 밥을 차리고 살림을 꾸려나가냐고 하며 허튼 소리 말고 빨리 재혼할 여자나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자신 때문에 죽었는데 슬퍼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바로 일 시키고 부려먹을 새로운 며느리를 찾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그동안 제 앞에서 웃어주시던 그 어머니가 맞나 싶었어요. 저는 더는 싸울 가치도 느끼지 못하고 어머니를 뿌리치고 그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학교 끝나면 할머니 집으로 가지 말고 새로운 집 주소를 알려주며 이곳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날 저녁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온 아이들에게 이제부터 여기서 우리끼리 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큰딸이 제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더니 엄마도 돌아가신 마당에 인제 와서 이렇게 나와서 살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했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힘들 때는 쳐다보지도 않더니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야 엄마가 그리도 원했던 분가를 하냐며 엄마를 죽게 만든 건 아빠라고 소리를 치고 악을 쓰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딸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딸의 말은 제가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히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그 뒤로도 딸은 제게 원망의 말을 퍼부었고 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날카롭게 후벼 팠습니다. 저는 그런 딸에게 아빠가 엄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앞으로 너희들은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라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우리끼리의 첫날은 눈물과 후회와 자책으로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장모님을 찾아갔어요. 같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 이제 장모님을 어머니로 모시고 살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모님은 이미 내 딸은 떠났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 하시며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계속 장모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한 석 달이나 지났으려나요? 제 얼굴만 보면 화를 내시던 장모님이 그날은 제게 저녁은 먹었냐며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장모님의 밥을 먹어서 그런지 아니면 먼저 간 아내가 생각이 나서 그런지 자꾸 눈물이 나더군요. 장모님은 그런 저의 손을 잡으며 이미 간 아이가 이런다고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니 이제 잊고 아이들을 봐서라도 힘내서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와 아이들은 장모님을 종종 찾아뵈었어요. 다행히 아이들은 제 어머니와는 달리 갈 때마다 맛있는 음식과 간식거리들을 만들어주시고 손주들의 이야기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여주시는 장모님을 잘 따랐습니다. 반면 저희 어머니는 아이들의 무시를 당해야 했어요. 한 집에 살 때 큰딸은 계집애라고 구박하고 작은 아들은 우리 집 장손이니 강하게 커야 한다고 하며 정을 일절 주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희 어머니와 같이 보낸 시간은 많았지만 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전화해서 아이들이 보고 싶다고 했지만 제가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자 아이들의 학교까지 찾아왔었대요. 하지만 아이들은 어머니를 철저히 무시했고
어머니의 전화도 아예 수신 차단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장모님과는 가까이 지내고 어머니와는 연을 끊은 채 아이들도 저도 그럭저럭 살고 있었어요. 아니, 겉으로는 그럭저럭 좋아 보였을지 몰라도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특히 큰딸은 어릴 때부터 엄마와 결혼한다고 말하고 다닐 정도로 아내를 엄청 사랑했던 아이였어요. 큰딸에게 엄마는 단순한 엄마가 아닌 하늘이고 우주 같은 존재였죠. 그런 존재가 한순간에 사라져서인지 큰딸은 여전히 많이 힘들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저와는 말도 하려 하지 않았고 집에서도 방문을 닫고 혼자서만 지내려고 했어요. 제가 먼저 다가가려고 해도 밀쳐내기만 하니 뭐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지금 큰딸의 눈에는 제가 자신의 하늘을 무너뜨린 역적이고 죄인일 뿐이니까요. 그래도 당시 초등학생인 작은아들이 제 옆에서 저를 항상 위로해주고 챙겨주어서 참 고마웠네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큰딸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큰딸을 대학교도 보내고 시집도 보내려면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사업을 더 확장시켰고 주말에도 계속 일했어요. 그리고 제가 집에 없는 시간에 장모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아이들의 밥을 챙겨주셨고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셨습니다. 장모님의 도움을 받아서인지 저의 사업은 점점 더 잘 되었고 1년 후에는 적지 않은 돈을 모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만 계속 간다면 나중에 큰딸을 시집 보낼 때 부족하지 않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며 혼자 아주 많이 뿌듯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있는데 장모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큰딸이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시냐고 했더니 큰딸의 머리카락이나 입었던 옷에서 자꾸 담배 냄새가 나는 것 같고 분명히 독서실 다녀왔다고 했는데 술을 마시고 오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연히 핸드폰을 보게 되었는데 친구와 나눈 대화에는 심한 욕설이 엄청 많았다고 해요. 아무래도 질이 나쁜 친구를 사귄 것 같다면서 걱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원래 큰딸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전교에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엄청난 모범생이었고 욕은커녕 말도 항상 예쁘게 하는 아이였어요.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도 큰딸은 이대로만 잘한다면 크게 성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던 큰딸이 술, 담배를 하고 욕설을 한다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큰딸을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중학생 딸을 키우고 있는 사무실 여자 과장에게 물어보니 여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과 달라서 크게 혼내면 안 되고 진솔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두 번 말고 꾸준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대화를 나누며 아이에게 확신과 신뢰를 줘야 아이의 마음이 열리고 그래야 아이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아이들과 외식을 하며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작은 아들에게 연락하니 아들은 당연히 좋다고 했지만 큰딸은 독서실 가서 공부해야 한다고 안 된다고 했어요. 저는 그래도 큰딸에게 오늘 하루만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자고 하며 나오라고 부탁했고 큰딸은 제 말에 노력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회사 업무를 일찍 마치고 아이들과 만나기로 약속한 음식점으로 갔어요. 작은 아들은 외식할 생각에 신나서 나왔지만 큰딸은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해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해도 답이 없었어요. 작은 아들이 너무 배고파해서 음식을 먼저 시켜서 둘이 먹기 시작하는데 큰딸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공부해야 하니 못 갈 것 같다고요. 원래는 큰딸의 속마음을 들어보려고 만든 자리였는데 결국 큰딸은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공부할 것이 많다며 큰딸이 밤늦게 들어왔고 그 시간에라도 이야기를 해보려 했지만 자신의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방문을 두드리며 잠깐 할 말 있다고 했으나 큰딸은 피곤하고 머리 아프다며 저의 대화를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굳게 닫힌 딸의 방문이 꼭 딸아이의 마음 같아 너무 서글펐고 아내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제가 아내에게 조금만 신경을 써줬다면 딸이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에 지난날에 제가 너무 한심스럽고 미웠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새벽부터 일어나 회사에 가서 일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조금 안 된 시각에 한창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큰딸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큰딸이 학교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상담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한번 학교에 오실 수 있냐고 했습니다. 저는 선생님만 괜찮으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가겠다고 했어요. 선생님은 그럼 오후 3시에는 수업이 없으니 그때 오라고 하셨습니다. 오후 3시. 큰딸의 담임 선생님을 만나서 교무실로 찾아갔어요. 담임 선생님은 저에게 조심스럽게 중학교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맞다고 하니 어머니의 죽음으로 아이가 큰 상처를 입었는지 영 마음을 못 잡고 방황하려는 모습이 보인다고 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기도 하고 가끔 등교할 때 보면 술을 먹고 오는지 술 냄새가 확 날 때도 있는데 혹시 모르셨냐고 하셨습니다. 사실 돈 버느라 바빠서 아이가 술, 담배 하는 것도 몰랐다고 했는데 이 말을 하는 저 자신이 너무 미련해 보였어요. 나 때문에 아내가 죽었는데 또 나 때문에 딸이 망가지는 것 같았고 이런 것도 가장이고 아빠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눈물을 보이자 선생님은 휴지를 건네주시며 부모님의 죽음이 아이에게는 큰 상처로 다가와 방황하기도 하니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큰딸이 중학교 때는 공부를 참 잘했고 성실했으니 곧 돌아올 것이긴 하지만 집에서 아이와 진솔한 대화를 하고 아이의 마음을 잘 보듬어주고 잘 챙겨주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바로 집에 와서 딸아이의 책상에 앉아 마음을 담은 편지를 썼어요. 저와는 말을 하려고 하지 않으니 글이라도 쓰면 저의 진심을 알아줄까 싶은 생각에 초등학교 이후로는 써보지 않은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 일에 대한 사과부터 시작해서 네가 망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 우리 앞으로 잘 살아보자고 썼어요. 그날 밤 딸아이는 집에 와서 언제나 그랬듯 방문을 닫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한동안 조용한 것을 보니 큰딸이 제가 쓴 편지를 읽어보는 듯 했어요. 편지를 읽은 딸아이가 무슨 말을 하든 답으로 편지를 쓰든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날도 다음 날도 다다음 날도 딸의 답은 없었습니다. 힘이 빠지기는 했지만 사무실 여자 과장이 아이의 마음을 돌리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으니 그 시간의 힘을 믿어보기로 하고 저는 다음 날도 다다음 날도 답장이 없는 편지를 매일 썼어요. 그러나 딸은 편지를 읽어도 답을 주지 않았고 나중에 딸아이 방의 휴지통을 보니 제가 쓴 편지를 찢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큰딸은 저에 대한 분노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한 달이나 지났을까요? 그날은 회사에서 일찍 퇴근하고 장모님이 큰딸의 팔을 잡아 끌며 집에 오셨습니다. 장모님, 무슨 일이세요? 우리 미나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자네 도대체 미나를 보는 건가 마는 건가? 아니 세상에 미나가 밖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알아? 제 친구 돈을 뺏고 친구들의 뺨을 때리고 있었어. 게다가 입에는 담배를 물고 말이야. 나는 뉴스에서 나오는 학교 폭력 같은 내용 다 다른 세상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 그 가해자들은 도대체 어떤 집구석에서 자랐길래 저렇게 행동하나 했는데 세상에 그 집구석이 우리 집구석일 줄 꿈에도 몰랐네. 그 가해자가 내 손녀딸일 줄 정말 상상도 못했다고. 미나야, 할머니 말이 다 사실이야? 네가 정말 친구 돈 빼앗고 뺨 때리고 담배 피우고 있었어? 어? 대답해. 큰딸은 사실을 확인하려는 제게 대답 대신 욕설을 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큰딸이 술과 담배를 하는 것은 알고 있었고 고등학생이 술, 담배를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아니라는 생각에 어르고 달래면 언젠가는 예전 모습으로 돌아올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단순한 술, 담배가 아니라 다른 친구를 때리고 협박까지 한다고 하니 더는 기다리고 보고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려는 큰딸을 붙잡아 앞에 앉혀놓고 생전 처음으로 크게 혼냈어요. 그러나 큰딸은 그래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뭘 잘했다고 나한테 큰 소리야? 그깟 편지 몇 장 쓰면 용서가 될 것 같아? 하늘에 있는 우리 엄마가 살아 돌아오기는 하냐고. 아빠가 엄마 죽인 것처럼 나도 어디 한번 그렇게 해봐. 나도 어디 한번 죽여보라고. 그래, 네 엄마 그렇게 된 건 다 내 잘못이야. 그건 인정해.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네가 다른 친구들 돈 뺏고 뺨 때리고 한 것은 잘못한 일이야. 이건 네가 벌 받고 그 친구들에게 사과할 일이라고. 내가 보고 배운 게 이런 것뿐인 걸 어떡해? 아빠가 그놈의 회사 키운다고 밖에 나가 있을 동안 우리 엄마는 맨날 아빠의 그 잘난 엄마한테 뺨 맞고 욕 먹었어. 나는 아빠의 엄마라는 사람한테 그런 것만 보고 배웠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아빠 때문이야. 엄마가 아빠만 만나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차라리 엄마를 죽인 것처럼 나도 죽여줘. 하늘에서 엄마랑 같이 살 테니까 죽여달라고. 큰딸은 제가 자신의 아빠인 것을 원망하며 자신을 죽여달라고까지 했습니다. 저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긴 자식이 자신을 죽여달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이성을 잃었고 저도 모르게 큰딸의 뺨을 때렸어요.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저의 행동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큰딸 역시 저한테 뺨을 맞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은지 뺨을 붙잡고 원망과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장모님은 큰딸을 감싸 안으며 어떻게 딸 자식의 뺨을 때릴 수가 있냐고 하며 저를 혼내셨습니다. 그러고는 큰딸을 안고 방으로 들어가셔서 큰딸을 달래셨고 큰딸은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어요. 큰딸에게 미안함과 동시에 그래도 이 자리에 장모님이 같이 계셔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다음 날 저는 회사에서 오늘 집안일로 못 나간다고 말한 뒤 큰딸의 팔을 잡고 학교로 같이 갔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양해를 구한 후 큰딸의 반으로 찾아가 그동안 큰딸에게 괴롭힘 당했던 학생들을 불러 모아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어요. 큰딸은 아주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제가 억지로 사과를 시키고 다시 교무실로 갔습니다. 교무실에서도 딸을 잘못 교육해서 선생님들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진심으로 사과를 한 뒤 큰딸을 자퇴시켰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큰딸을 방에 넣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잠금 장치로 아예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큰딸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할 때까지 이 방문 못 열어준다고 했고 저는 그 앞을 지켰어요. 점심시간 정도 되었을 때 큰딸이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방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반나절이나 방에 갇혀 있었으니 어느 정도 마음이 누그러졌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큰딸은 아니었어요. 방문을 열어주자마자 바로 현관으로 뛰어가더니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붙잡으려 했지만 얼마나 날쌔고 빠른지 금세 제 시야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처음에는 경찰에 실종 신고라도 할까 했는데 어차피 돈과 핸드폰도 없이 나갔으니 조만간에 다시 돌아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나 저의 예상대로 일주일 뒤 딸이 거짓골로 집에 나타났어요. 일단 저는 배고팠을 큰딸에게 밥을 차려주었고 큰딸은 제가 차린 밥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은 큰딸에게 고등학교 자퇴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은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며 일단 검정고시로 졸업장만 따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뒤로는 제가 크게 터치 안 하고 모아주겠다고 했습니다. 큰딸은 밖에서 호되게 고생을 하고 와서 그런지 제 말에 순순히 동의했어. 저는 큰딸에게 검정고시 책을 사다 주었고 큰딸은 집에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공부를 아예 못하던 아이는 아니라서 그런지 바로 다음 해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고등학교 졸업장을 딸 수 있었어요. 저는 졸업장을 딴 후로 마음을 먹고 일이든 공부든 시작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큰딸의 방황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큰딸은 밤만 되면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 술을 먹고 다녔습니다. 저는 큰딸에게 그래도 한 번뿐인 젊은 시절인데 술만 먹고 다닐 것이냐고 하며 공부를 못했던 것도 아니니 차라리 대학교에 가라고 했어요. 큰딸은 무슨 대학교냐고 하며 공부하기 싫다고 하길래 그럼 직업 전문학교 같은 곳에서 제빵이나 미용을 배워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용에는 관심이 있다며 미용 기술을 배워보고 싶다고 하길래 바로 미용학원을 등록해줬어요. 저는 학원만 등록하면 알아서 배울 줄 알았는데 그 후에도 미용 가위와 같은 재료가 필요하다며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큰딸이 마음을 잡고 한다는데 당연히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딸이 원하는 대로 돈을 주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미용 학원을 간다고는 하는데 매일 술을 먹고 돌아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재료값을 다 보내주었는데도 매달 카드값이 엄청나게 나왔고 옷마다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났어요. 원래 큰딸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알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담배를 피운 정도가 아니라 담배 연기에 샤워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심하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미용 학원에 다니는 것 같지도 않고 도대체 매일 어디를 가나 궁금해서 회사에 출근한 척하며 딸의 뒤를 몰래 밟았습니다. 딸은 미용 학원을 간다고 해놓고서는 미용 학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도박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큰딸이 도박장에 들어가려는 순간 큰딸을 붙잡고 이런 곳에 2번 다시 다니지 말라고 했습니다. 큰딸은 자신이 고등학교 졸업장만 따면 뭘 하든 아무 터치도 하지 않는다고 해놓고서는 왜 뭐라고 하냐며 저를 밀치고서는 도망갔어요. 바로 잡으려고 했지만 놓쳐버렸고 당연히 제 전화는 받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일단 집에 가서 딸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밤이 늦도록 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저는 반드시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까지도 딸이 들어오지도 않고 연락되지도 않아 경찰에 신고해야겠다는 생각에 경찰서로 가려고 했어요. 경찰서로 가기 전에 혹시 딸이 있을까 싶어 어제 갔던 도박장에 가보았습니다. 도박장 앞에 딸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어딘가를 멍하게 보고 혼이 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왜 저러지 싶어 딸의 눈을 따라가 보았는데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깜짝 놀랐습니다. 딸의 시선 끝에는 장모님이 머리에 피를 흘리며 누워 계셨어요. 저는 일단 119에 신고하고 나서 딸에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했습니다. 딸은 횡설수설하며 그냥 할머니가 들어가지 말라고 해서 살짝 할머니를 밀쳤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정확히 무슨 일인지 듣기 위해 도박장 근처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큰딸이 도박장에 들어가는 것을 본 장모님이 큰딸을 말렸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큰딸이 장모님을 밀쳐서 넘어지셨는데 바닥에 있던 돌멩이에 장모님의 머리가 세게 부딪힌 거예요. 딸은 정말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며 여전히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 구급차가 와서 장모님이 병원으로 이송이 되긴 했지만 이미 출혈량이 너무 많아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장모님은 돌아가셨어요. 장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구급대원의 말에 큰딸은 할머니를 부르짖으며 죄송하다고 했고 우리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장례식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장모님의 영정사진이 준비되고 장모님에게는 남편이나 자식이 없어 제가 상주 역할을 했어요. 큰딸은 여전히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우는 큰딸을 보며 이제는 딸이 정신 차리고 살 것으로 확신했어요. 아내가 큰딸의 우주이고 하늘이었다면 장모님은 큰딸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장모님은 언제나 큰딸 옆에서 큰딸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어주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런 장모님이 큰딸 자신의 실수로 돌아가셨으니 이제 남은 생은 최선을 다해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눈물과 탄식으로 장례식 첫째 날은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그리고 둘째 날 오전에 입관식을 했습니다. 장례식 직원의 안내에 따라 입관실로 가니 큰 유리창이 있었고 그 건너편에 장모님이 누워 계셨어요. 직원들은 정성스럽게 장모님께 수의를 입혀드렸고 마지막 인사를 하러 장모님 옆으로 갔습니다. 장모님은 곱게 화장을 하고 눈 감고 계셨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일어나셔서 우리 사위 왔냐고 하시며 제 손을 잡아주실 것 같았지만 감긴 장모님의 눈은 떠지지 않았고 손은 얼음보다도 더 차가웠습니다. 큰딸도 자신 때문에 이렇게 되신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죄송하다고 연신 말하며 오열을 했어요. 이렇게 눈물의 입관식을 한 후 오후에는 밀려오는 손님 맞이로 눈코 뜰 새가 없이 바빴습니다. 제 회사 직원들도 오고 평소에 장모님을 잘 알고 계시던 친지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장모님의 친지분들은 건강했던 사람이고 평소에 손녀딸 자랑을 하고 다녔는데 어떻게 일이 될 수가 있냐며 큰딸을 보고 혀를 끌끌 차셨습니다. 큰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죄인처럼 있었어요.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장모님의 장례식으로 들어온 부조금을 확인하고 돈을 잘 정리한 뒤 보이지 않는 안전한 곳에 넣고 바로 잠이 들었어요. 장례식 마지막 날은 발인 날이라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신없이 준비했는데 큰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실을 간 줄 알았는데 발인 시작 직전까지도 큰딸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는 저와 아이들의 짐을 챙기면서 부조금도 챙겼는데 어제와는 달리 부조금 봉투가 이상하게 얇았습니다. 그 안을 보니 어제 정리해둔 돈은 온데간데 없고 웬 종이만 하나 있었어요. 종이를 펼쳐보니 큰딸의 죄송하다는 편지였습니다. 저는 설마 하는 생각에 큰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큰딸은 당연히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순간 뒤통수를 세게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직원에 서둘러야 한다는 말에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이 상황을 정리해보니 정신을 차린 줄만 알았던 큰딸이 자신 때문에 돌아가신 할머니의 부조금을 가지고 도망을 간 것이에요. 장례식장 직원이 지금 바로 출발해야 한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화장터로 향했는데 화장터에서도 납골당에서도 큰딸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모든 장례식 일정이 마치고 저녁에 집에 와서도 큰딸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저는 큰딸에게 돈은 다 가져가도 상관없으니 그냥 집에만 들어오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고등학생 때처럼 언젠간 돌아오겠지라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한 달이 지나도 큰딸의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달 후 저는 이제 큰딸을 제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큰딸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는데 큰딸이 저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페루나 같은 일만 저지르고 다니니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이 된 작은 아들에게 누나가 저지른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큰딸의 잘못을 작은 아들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자신의 누나이기도 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큰딸이 바뀔 것이라 확신을 했기 때문에 굳이 작은 아들에게 누나의 잘못을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이상 작은 아들도 이 모든 사실을 다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은 아들에게 그동안 있던 모든 이야기를 하니 어떻게 누나가 그럴 수 있냐며 누나를 신고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작은 아들에게 그깟 얼마 되지 않은 돈을 인간도 아닌 사람에게 받아서 뭐 할 것이냐고 하며 이제 아예 누나 없는 셈 치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집에 있던 큰딸 사진들을 다 찢어 없애버렸습니다. 아무리 엄마를 잃은 슬픔이 커도 정도껏 해야지 자신 때문에 돌아가신 할머니의 부조금을 들고 달아난 자식을 더는 제 자식으로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이제 그 몇 푼 안 되는 부조금을 가지고 간 딸이 죽든 말든 저는 쓰지 않으리라 다짐했고 작은 아들 역시 저의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처음부터 큰딸이라는 존재는 없던 것처럼 둘이 서로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 뒤로 제 작은 아들은 제가 아무것도 신경을 써주지 못해도 알아서 공부해서 전교 1등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일이 늦게 끝나 피곤할 때는 작은 아들은 저를 위해 술 안주거리를 만들어주고 가끔은 집안일도 도와주는 기특하고 속이 깊은 아이예요. 제가 그동안 큰딸로 인해 받은 상처를 작은 아들에게 치유받았고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작은 아들 덕분에 많이 웃고 살았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아들은 어느덧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꽤 유명한 대학교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습니다. 대학교 입학식 날 이제 자신이 열심히 공부도 하고 돈도 벌어서 저를 호강시키겠다고 하는데 혼자 자란 아들이 기특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해서 괜히 울컥하더라고요. 하늘에 있는 제 아내가 이렇게 듬직하게 잘 자란 아들을 보면 얼마나 뿌듯할까 싶었습니다. 제가 하던 사업 역시 잘 되어서 지방에 지점까지 생겼고 저는 바쁘지만 소소한 행복이 있는 날들을 살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사실 완전히 행복하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예전보다는 행복했지만 여전히 큰딸의 행방을 알지 못해 답답했고 매일 밤 딸에 대한 걱정과 아내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잠들곤 했어요. 아들에게도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단 하루도 딸 생각을 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로 경찰들이 찾아와서 제게 혹시 정민아 씨를 아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제 딸이기는 하지만 몇 년 동안 연락이 안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하는 말이 딸이 회사 돈 1억 3천만 원 정도를 횡령해서 수배령이 내려졌다고 했어요. 경찰에게 자세한 내막을 알아보니 딸이 장모님의 부조금을 들고 도망친 후 여기저기 떠돌며 다니다가 돈이 떨어져 중소기업의 경리로 취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4년 정도에 걸쳐 회사 돈을 조금씩 자신의 통장으로 몰래 이체를 했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그동안 횡령한 돈이 무려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장님은 딸을 신고했고 딸은 그 뒤로 자취를 감춰버렸대요. 저는 일단 경찰에게 혹시라도 연락되거나 집에 찾아오면 바로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작은 아들은 시험 기간이라 학교 도서관에서 밤새운다고 해서 저 혼자 집에 있었어요. 그날따라 피곤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쯤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에서 깨서 앉아있는데 밖이 조용하길래 잠결에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자려던 순간 누군가 또 문을 두드렸어요. 저는 현관으로 나가 누구냐고 물으니 웬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문을 열어보니 딸이었어요. 저는 일단 딸에게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집안 불을 켜고 몇 년 만에 딸의 모습을 봤는데 정말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얼굴은 해골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바짝 마르고 며칠을 못 씻었는지 얼굴이 새까맸습니다. 옷도 다 해지고 찢어졌고 신발도 한쪽은 신고 한쪽은 없었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보고 싶었으나 너무 배고파서 힘이 없다는 말에 일단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큰딸은 고등학교 때처럼 제가 차려준 밥을 허겁지겁 먹었어요. 밥을 다 먹은 딸에게 일단 가서 씻고 오라고 하며 보일러를 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딸이 씻을 동안 경찰에 신고했어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지명 수배 중인 정민아, 우리 집에 있다고 말입니다. 딸이 씻고 나오니 경찰이 신고받고 왔다고 문을 두드렸어요. 뭐야, 아빠가 날 신고한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는 그래도 아빠가 날 지켜줄 줄 알았어. 그래서 믿고 여기 온 건데 어떻게 딸을 잡아가라고 신고할 수 있냐고. 언제까지 이렇게 나쁜 짓 하고 정신 못 차리고 다닐래? 벌써 너희 엄마 죽은 지 10년이 다 돼가. 이제 사람답게 살 때 되지 않았어? 제발 이제 그만 방황해. 하늘에 있는 엄마가 너의 이런 모습 보면 좋아하겠어?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아빠가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라도 나를 반드시 지킬 거라며. 이게 날 지켜주는 거야? 어떻게 아빠가 딸한테 그래? 어떻게 날 감옥이라는 불구덩이에 밀어넣을 수가 있냐고. 네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 그게 바로 지옥 불구덩이야.
나는 이제 너의 아빠로서 네가 스스로 만든 이 지옥 불구덩이에서 너를 꺼내야겠다. 너를 감옥에 보내는 나는 어디 속이 편할 줄 아니? 네가 그렇게 도망간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너 생각했어. 부디 이상한 곳에 가지 않고 안전한 곳에서 잘 살아있기를 빌고 또 빌었단 말이야. 그런데 너는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회사 돈을 횡령해? 이미 수배령까지 떨어진 마당에 이렇게 도망다니면 네가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네가 스스로 만든 그 지옥 불구덩이에서 나와서 죗값 다 받고 나서 마음 편히 행복하게 살아. 제발 부탁이다. 저는 이 말을 큰딸에게 하고 대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출동한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바로 집에 들어와 큰딸을 붙잡았어요. 큰딸은 못 가겠다고 발버둥을 쳤지만 바로 경찰들에게 붙잡혀 검찰로 송치되었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큰딸을 제 손으로 직접 감옥에 보내게 되었어요. 큰딸의 형이 확정된 날 저는 집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무리 연을 끄는 자식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제 자식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마음 편할 부모가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먼저 간 아내에게도 미안하고 장모님께도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어제 큰딸에게 편지가 왔는데 밖에서 도망다니며 살 때보다 지금이 더 마음이 편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큰딸은 감옥에서 나오면 이제 정신 차리고 아버지와 함께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눈물을 머금고 큰딸을 감옥에 보낸 것이 잘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저는 저의 무심함과 무능력함으로 아내를 먼저 하늘에 보내고 큰딸은 감옥에 보내버렸습니다. 아내를 하늘에 보낸 건 후회되지만 큰딸을 감옥에 보낸 건 후회되지 않아요. 큰딸이 자신의 죗값을 다 받고 세상에 다시 나와 제대로 된 사람 구실을 할 때까지 저는 큰딸을 도와주며 힘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하늘에서 제 아내를 다시 만났을 때 아내를 떳떳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연을 쓰다가 창문을 보니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다시는 오지 못할 소풍을 떠난 아내가 너무 보고 싶네요. 아내는 그 젊고 고운 나이에 저 세상에 간 후로 제 꿈에서조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내가 조금은 원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결혼 후 한 번도 도움이 되지 못한 제가 얼마나 미웠으면 이렇게 나타나지 않나 싶기도 해요. 오늘 이 사연을 통해 지켜주지 못한 저의 마지막 사랑인 아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부디 저의 이 이야기가 하늘에까지 닿아 아내가 저의 사과를 받아주어 오늘 밤 꿈에는 꼭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감옥에 있는 제 딸에게도 아빠가 도움이 되지 못해 미안하고 앞으로는 큰 딸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아빠가 되겠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 제 목숨보다도 더 사랑한다는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장남이라는 허울을 뒤집어 쓰고 제 가족조차도 지켜내지 못했던 지난 잘못을 교훈 삼아 앞으로는 제게 남은 딸과 아들을 온전히 지키며 현명한 가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글솜씨라 글이 뒤죽박죽이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옆에 있는 가족들과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의식 강한 시모 때문에 못 참고 이혼을 하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평소 저는 어른에게 살갑게 굴지 못하는 젊은이에요. 그건 저희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낯을 많이 가린다기보다는 그냥 원래부터 어른한테 잘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저는 어른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대학이 꺼려지는 거랑은 또 달라요. 어른이랑 대화하는 게 어렵다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저는 제 기준에서 제 감정이 상하는 부분이 있거나 제가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닥뜨린다면 상대방이 저보다 어른이라고 할지라도 제 입장을 똑똑히 밝히는 타입이에요. 어른들에게 뿐만 아니에요. 나이를 불문하고 기분 나쁜 걸 잘 숨기지 못합니다.
저를 좋게 봐주시는 분들은 솔직하고 가식이 없어서 길게 볼수록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저를 잘 모르는 분들은 그저 싹수 없고 버릇 없다고 보죠. 그래서 제가 결혼 생활도 그리 잘 적응하지 못했나 봅니다. 어른을 모시고 살지만 않으면 사랑하는 남자와 적당히 타협봐서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말했다시피 시모가 피해의식이 좀 강해서 제가 자기의 비위를 맞춰주길 바라는 게 느껴졌어요. 시모는 제가 져주길 바라고 저는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갈등은 갈수록 증폭될 수밖에 없더군요.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제 짧았던 결혼 생활과 순식간에 파탄에 이르게 된 신혼 갈등을 들려드리고자 왔습니다. 제게는 어른에게 무척 예의 바르고 잘하는 남편이 있었어요. 제 남편과는 은행원과 고객으로 만난 사이입니다. 저는 도시에 사는 사람인데 미용사를 직업으로 두고 있어요. 장사를 하는 입장이라서 사실상 여름 휴가도 제가 자체적으로 한 일주일 문을 닫고 고향으로 와 쉬다가 올라가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보통은 여름 휴가 아니면 고향을 잘 찾지 않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부모님을 뵙는 거였죠. 그리고 남편을 처음 만난 그날도 제가 여름 휴가로 고향을 내려갔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촌동네에 맞지 않게 젊고 활기찬 모습의 직원이었어요. 당연히 서비스를 우선으로 하는 은행원이라 그랬겠지만 어쨌든 제 기준의 남편의 인상은 서글서글 좋았다는 겁니다. 제가 살던 동네가 작은 곳이라서 어르신들이 많았는데 남편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남편은 어르신들을 일일이 챙기면서 사사로운 커피 대령까지도 했고 귀 잘 안 들리는 어르신이 있으면 알아듣기 쉽게 또박또박한 입모양으로 설명을 해주곤 하더군요. 저렇게 성실하고 상냥하니 일부러 남편을 보려고 찾아오는 동네 어르신들도 많은 것 같았습니다. 집에 있는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남편한테 많이 건네주시더라고요. 딸 있는 집에선 남편을 사윗감으로 탐내기도 했고 남편은 또 그걸 유쾌하게 받아치면서 어르신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론 제가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에게 예의 바른 남편의 모습은 보기 좋았어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저렇게 어른들한테 살갑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남편을 보면서 어른한테 저렇게 대접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것도 신기했고 잘 모르는 어르신들과 할 말이 차고 넘치는 것도 신기했어요. 가족도 아니고 아는 사이도 아닌데 안부를 묻는 건 더더욱 제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부모님 은행 심부름으로 은행을 찾았다가 남편을 보게 된 거였어요. 젊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은행원들 말고는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촌동네여서 제가 객지 사람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 정도로 티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 차례가 왔을 때 남편도 저더러 놀러 온 거냐 단번에 알아보며 물었습니다. 제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사근사근 웃으며 제 인상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는 남편 앞에서 저는 그저 적당한 호응만 해주고 고맙다고 인사만 했어요. 웃어주지는 않았죠. 입에 발린 말이라는 걸 알아서 그냥 립 서비스로만 인지했으니까요. 남편의 주도하에 저는 간단한 인사치레의 말 정도 주고받으며 심부름을 간결히 끝냈어요. 그렇게 일어나는 저에게 남편이 요구르트를 건네더라고요. 아무도 안 주는데 자기 동네에 놀러와준 저한테만 주는 거라고요. 거기다 대고 그냥 받고 고맙다고 하면 될 걸 왜 나한테만 주냐고 꼭 되물어보는 게 제 성격이었습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이 당황해요. 자기들이 선의를 베풀었으면 기쁘게 호응해주면 될 것이지 제가 아니 꼽게 반응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곤 그들은 제가 그들을 싫어한다고 판단하며 저를 멀리했죠. 하지만 남편은 안 그러더라고요. 제가 되물어도 그저 똑같이 웃는 얼굴로 그냥 주고 싶었나 보지요 라고 유려하게 받아쳤습니다. 그건 오히려 제가 당황스러웠어요. 그냥 주고 싶다는데 제가 뭘 어떻게 또 되묻겠습니까? 그제야 저는 고맙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남편의 인상이 오래 남았어요. 그러다 우연히 그날 저녁에 퇴근하는 남편을 마주쳤는데요. 저도 남편을 알아봤지만 인사를 할 만큼 아는 사이는 아니라서 당연히 무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저를 먼저 아른 체 하더라고요. 손까지 흔드는데 무슨 10년 친구를 갑자기 거리에서 만난 것처럼 저를 반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남편의 친화력은 놀랄 만큼 진짜 대박이었어요. 어른을 대하는 태도를 봐서 어느 정도 활력 있는 사람이겠구나라고는 생각했는데 기본적으로 사람 자체가 밝고 착했다고나 할까요? 제 기준에선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타입에 끌리는 사람인가 봐요. 남편이 제 무심한 성격을 융통성 있게 잘 이끌어주더라고요. 그렇게 갑자기 만난 우리는 집 가는 방향이 같아서 대화를 좀 더 하게 되었습니다. 집까지 한 10분이면 걸리는 거리를 20분 만에 도착했어요.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남편이랑 대화하는 게 어색하고 불편하지 않고 좀 흥미롭더라고요. 남편이 저한테 잘 맞춰줘서 말을 걸어주는 것 같긴 한데 그걸 아는데도 휘말려서 걸음걸이가 느려졌던 거 있죠. 아마 제가 이미 은행에서부터 남편에 대한 마음이 열린 상태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사람 사귀는 것 별로 안 좋아하는 제가 남편을 본 지 하루도 안 넘어서 연락처를 주고받았겠죠. 헤어지기 전 남편이 먼저 저랑 더 친해지고 싶다고 해주는 덕에 저희는 연인까지 발전된 겁니다. 그때만 해도 그저 너무 착하고 저한테 잘 맞춰주는 남자라서 결혼까지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제게 만난 지 7개월 만에 저한테 청혼을 했을 때도 흔쾌히 받아들였고요. 저한테 이렇게 맞춰주는 남자 흔치 않거든요. 제가 너무 가리는 것 없이 솔직한 것 때문에 친구도 딱 2명밖에 없어요. 그 친구들도 저를 처음엔 싹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저를 알면 알수록 마음이 여리고 단순한 사람이라는 진가를 알아봐줘서 길게 만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남편도 저의 진가를 제대로 들여다봐준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어요. 남편과 결혼까지 결정하는데 가장 크게 작용했던 건 남편의 이해심과 착한 마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라는 존재를 긍정적으로 봐주고 아기를 갖고 무심하게 구는 게 아니라는 걸 안다고 제 장점만 콕콕 집어주는데 그 때문인지 저도 성격이 조금 물러지더라고요. 남편 옆에만 있으면 저도 몰랐던 애교스러운 모습도 나오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남편은 저더러 까도 까도 매력이 솟구치는 양파 같은 여자라고 했죠. 그런데 결혼이란 건 좀 다른 세상이더군요. 제가 몰랐던 남편의 모습도 있지만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의 장점마저 단점으로 보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제가 제일 좋아했던 남편의 이해심과 착한 마음이 최대의 단점이 되었다는 건 그냥 남편에게 정이 떨어져 버렸다는 거겠죠. 남편은 저랑 결혼하기 전에는 시무랑만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 인사를 갔을 때 시무를 처음 봤는데 착한 남편과 달리 시무 인상은 다소 매서운 편이었어요. 그리고 시골에서 평생 살았다는 사람치곤 아주 하얗고 손에 주름만 있을 뿐 굳은 살도 전혀 없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살가운 편이 아니라서 시무가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했을 수도 있는데요. 시무는 저희가 인사를 간 날 처음부터 제게 줄곧 정색인 얼굴만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남들한테는 시무처럼 인상 더러운 사람이라는 거 알거든요. 시무도 저처럼 표현 잘 안 하는 무심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잘 통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시무가 저를 향한 태도는 무뚝뚝했지만 결혼을 반대하는 건 아니었기에 저희 결혼은 아주 순탄하게 진행되었어요. 그렇게 우리 부부 사이에서 처음 발생하게 된 문제는 바로 신혼집부터였습니다. 저는 미용사기 때문에 남편 따라 개인 가게를 차려 옮길 수 있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발령이 나지 않는 이상 그 나이에 일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다시 취직을 하는 게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촌동네에 가는 걸로 서로 합의 본 상태였고 그에 맞는 신혼집도 우리 친정에서 적당한 위치에 구해주셨어요. 그런데요, 저희가 신혼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뜬금없이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그냥 합가하기로 했어. 우리가 어디 큰 도시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닌데 신혼집 따로 나가 사는 건 사치잖아. 괜찮지? 합가를 하기로 했다? 도대체 누구랑 상의한 건데 이미 하기로 했다고 통보를 하는 걸까요? 남편은 항상 저희가 공통으로 무언가를 해야 할 때 의견을 의논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사소한 문제도 아니고 집 얘기를 이렇게 통보식으로 하다니 늘 저 아니면 앞서가지도 않던 남편의 첫 번째 직립보행이었어요. 당연히 저는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애초에 못 들은 사실이었고 미리 상의했다고 하더라도 어른과 같이 살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미 구해놓은 우리 신혼집은 어쩔 건데요? 저는 바로 남편한테 안 된다고 했죠. 무작정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잘 생각해봐. 우리 엄마 집이랑 우리 집이 5분 거리밖에 차이 안 나는데 굳이 따로 살아야 되겠어? 우리 이제 시작하는 건데 분가로 빠져나가는 돈은 아직 사치야. 애 낳고 쓸 돈도 이젠 모으기 시작해야지. 엄마랑 상의해봤는데 엄마는 우리가 들어와서 사는 거 괜찮대. 아니? 난 전혀 안 괜찮은데? 무조건 합가를 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잖아. 돈 때문에 그러는 거면 걱정 마. 나 번화가에서 일할 때 적금 많이 들어놨어. 우리 당장 아이 생겨도 경제력은 문제없을 정도로 많아. 그러니까 딴소리 그만하고 그냥 신혼집에서 살자. 돈만 그런 게 아니라, 아니, 너무 생각 없이 그러지 말고 똑똑하게 미래를 봐. 우리 둘 다 맞벌이 하면 집안 살림 제대로 안 되고 밥도 잘 못 챙겨 먹을 거 아니야. 엄마가 있으면 그런 거 엄마가 다 해준다는데 얼마나 편하겠냐? 자기한테나 엄마이지. 나는 우리 엄마도 불편한 사람이야. 나 절대 어른 모시고 못 살아. 그럴 성격도 못 되고. 내가 친정에서도 20살 되자마자 독립했다고 했잖아. 부모님이랑 살기 불편해서. 어머님이 싫은 게 아니라 내가 어머님한테 못할 걸 알기 때문에 미연에 그런 갈등 방지하자는 거야. 남편은 제 말에 약간 기분 상했는지 그 뒤로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든가 말든가 저는 죽어도 합가 싫다고 신혼집 갈 거라고 당장 차 돌리라고 하니까 남편은 역시나 침묵을 유지했고 핸들만 꺾어서 신혼집으로 차편을 돌렸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갈 때도 삐쳐서는 혼자 쌩 가버렸습니다. 처음 보는 남편의 행동에 저야말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저러니까 내가 좀 너무했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대화를 해보고 싶었지만 제가 그 다음날 부동산 계약해놓은 건물에 가서 내부를 정리할 예정이라 그날 일찍 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들어갔던 남편이 씻지도 않고 잘 준비도 안 하더라고요. 거실만 뱅뱅 돌면서 딴짓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하냐고 물었더니 계속해서 제 말을 못 들은 척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제가 어른 잘 못 모시는 거 알면서도 멋대로 합가 제안하길래 거절한 건데 그게 그렇게 화가 나는 일인가요? 내가 진작에 거절할 걸 몰랐나? 남편이 저러니까 괜히 저까지 눈치가 보여서 씻는 내내 신경이 거슬렸습니다. 그러다 몇 분 뒤 남편이 왜 잘 준비도 안 하고 거실만 빙글빙글 돌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세상에나. 야밤인 시간인데 시모가 연락도 없이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은 이미 시모가 올 걸 알고 있었으니까 당장 시모를 모셨겠죠. 저는 그 순간 바로 시모한테 인사를 못 드렸어요. 이런 존중 없는 상황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시모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저 남편의 태도에만 기분이 상해 있었죠. 그래서 대놓고 남편을 째려봤어요. 어머나, 너 눈을 왜 그렇게 뜨니? 내가 뭐 못 올 때라도 온 거야? 그래, 됐다. 내가 생각이 짧았네. 늙은이 존재가 다 이런 거지. 괜히 너희들을 불편하게 만들었구나. 그만 갈 테니 내일 얘기하자. 시모가 제 썩은 표정을 봤는지 바로 지적하면서 자기 탓으로 돌리더라고요.
자기도 장가간 아들 집에 찾아오는 건 실례라는 거 아는데 할 말이 있어서 왔다면서 그렇다고 눈을 그렇게 부릅뜨는 건 아니지 않냐고 하더군요. 역시 저는 어른한테 잘 못하는 사람인가 봅니다. 시모한테 지적을 받아도 제 기분 상한 게 먼저라서 표정 관리가 잘 안 되었어요. 어쩔 수 없이 오셨냐고 들어오시라 인사를 하는데도 오히려 더 버르장머리 없게 표현되었습니다. 네가 그런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가니? 자다가 꿈에 나올까 무섭다. 내 근래 들어서 저렇게 무서운 아가씨 얼굴을 처음 보네. 죄송해요. 남편이 저한테 상의도 없이 무례하게 어머님을 마음대로 초대한 것 같아서 좀 많이 기분 나빠서요. 아, 어머님한테 성질난 거 아니고요. 남편한테요. 여긴 엄연히 공동 소유인데 누굴 데려올 거면 적어도 저한테 물어는 봤어야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저한테 어머님은 객식구 같은 존재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이 어머님을 마음대로 초대했다니까요. 어머나, 제가 지금 뭘 하는 거니? 내가 방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건지 모르겠다. 살다 시애미한테 객식구 취급하는 며느리는 처음 보네. 공동 소유면 우리 아들 집이기도 한 건데 한 번쯤 허락 없이 와볼 수도 있는 거 아니니? 그렇다고 내가 와서 너한테 시집살이를 시키길 하냐 구박을 하길 하니 뭘 그리 쌍심지를 켜? 어머님, 큰일 날 소리 하시네요. 허락 없이 오시는 건 오늘로써 마지막이에요. 서로 감정 안 상하려면 아무래도 확실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제부턴 마음대로 오는 거 안 되세요. 저도 어머님 집에 마음대로 안 갈 거고 들릴 거면 무조건 전화 드리고 갈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멋대로 오신다면 그거 솔직히 주거 침입 문제까지 갈 수도 있어요. 자기 지금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버릇없게 무슨 주거 침입 소리까지 해. 당장 사과드려. 저도 어른한테 필터링 안 거치고 막말했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남편 경고를 듣고 시모에게 바로 사과는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한마디 했더니 시모가 더 기가 막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숨 넘어가는 척 앓는 소리를 내며 남편한테 기대더니 남편의 부축을 받고 거실 소파로 이동했습니다. 남편은 시모를 다 챙기고 난 후에 저보고 와서 앉으라고 말을 하더군요. 아, 피로가 확 올라왔어요. 그날이 신혼여행에서 막 돌아온 날이기도 했고 다음날 일찍 일어나야 돼서 더 피곤해 죽겠는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죽상을 하고서 앉았습니다. 제가 어른들이랑 대화하는 걸 어려워하는 이유는 대다수가 고지식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속이 넓은 척 속 좁은 얘기를 하고 생각이 넓은 척 생각 없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예요. 답도 아닌 걸 답이라고 하는 고집도 저는 너무 불편합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럴 확률이 좀 더 높은 것이 고령층 연령대라 제가 좀 어려워하는 겁니다. 얘기를 나누면 무조건 부딪힐 테니까요. 합가 말이다. 네가 싫다고 했다던데? 내가 너를 못 살게 굴까봐 그러니? 늙은이 뒤치다거려야 될 것 같아서? 나 그렇게 용심 쓰는 할망구 아니야. 너랑 내가 서로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니? 합가를 하면서 맞춰가며 사는 게 결혼 생활인 거지. 내가 치매 걸려 대소변 못 가린다고 해도 너한테는 뒤치다거리 안 시킬 테니까 걱정 말고 우리 집에 들어오너라. 제가 어머님 뒤치다거려야 돼서 합가를 꺼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른이랑 함께 지내는 게 그냥 불편해요. 어머님은 어머님만의 생활 방식이 있을 텐데 같은 사람으로서 무조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남편이랑 맞춰갈 생각은 있어도 시댁이든 친정이든 이미 만들어진 가정 문화에 맞춰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내가 아주 무서운 며느리를 들였네. 우리 순한 아들이 잡아먹히는 건 아닌가 몰라. 누가 결혼 생활을 그렇게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니? 몰라도 너무 모르는 상태로 시집을 왔구나. 너희 엄마도 다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을 텐데 못 배웠니? 참 이상한 애다 너. 사실 저희 엄마도 분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친정에서 신혼집을 다 해준 것도 저더러 시댁 들어가서 고생하지 말라고 사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말씀드렸더니 시모가 입을 싹 다물고 저를 가만히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자기야, 이제 그만 말해. 아무리 어른한테 못해도 그렇지 우리 엄마인 줄 알면 예의 차리려 노력은 해야 할 거 아니야. 며느리면 원래 다 시어머니 모시고 살 의무가 있어. 네가 도시에만 있다가 와서 잘 몰라서 그러는 거겠지. 아니다. 아들 네가 유독 착하고 순해 빠져서 그런 거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이렇다는 거 들은 적이 있어. 며느리가 싫다는데 할 수 없지. 그래, 그럼 그냥 분가하고 살거라. 늙은 사람이 젊은이들 앞길 막았다가 괜히 무슨 욕 들을까 겁난다. 시모가 자기 할 말만 하고 일어나길래 남편이 같이 시모를 따라 벌떡 일어나면서 저더러 얼른 합가하겠다고 말하라 독촉을 하더라고요. 그 옆에서 시모는 계속 자기 아들을 저지하며 싫다는 애 억지로 합가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그 둘의 티키타카 때문에 갑자기 제가 못된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아 좀 황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입에서 차마 합가하겠다는 말은 안 나오더라고요. 남편이 계속 저더러 사과하라고 하길래 저는 결국 타협을 위해서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그리고 젊은이 입장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왜 죄송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님이 한 발 양보해 주셨으니까 저도 먼저 사과드릴게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제 말에 남편은 경악을 했고 시모는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획 돌아서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삐친 남편 때문에 집에서 한동안 스트레스에 시달렸어요. 저더러 자기가 처갓집에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좋겠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신혼여행까진 즐거웠는데 그 뒤부터 바로 결혼 지옥이 시작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달라져 버린 게 다 제 성격 때문인가 싶기도 했어요. 저는 남편이랑 저랑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남편이 저한테 맞춰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잘 맞는 거라 제가 착각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저는 누가 토라지면 기분을 어떻게 풀어줘야 하는지 방법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고 제 할 일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이에요. 제가 남들에 비해 사회성이 적은 건 맞지만 살면서 불편했던 적 없고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본 적도 별로 없습니다. 안 맞는 사람이랑 굳이 인연을 이어가지 않아요. 그런 데에 감정 쏟는 것보다 제 일에 투자하는 시간이 더 가치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랑 다투고도 그랬습니다. 정작 합가 통보 때문에 기분 나빠야 할 사람은 저인데 남편이 되레 삐쳐 있으니까 별로 달래주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가게 일에만 열중했더니 남편이 또 알아서 풀리대요. 사람은 옆에 종일 붙어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다른가 봐요. 저는 남편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제가 알던 남편의 모습이 제가 몰랐던 곳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일각일 뿐이었더라고요. 남편이 어른들한테 잘하는 이유가 원래 성격이 쾌활해서라기보단 신부를 끔찍히 생각하는 마마보이라서 다른 어른들한테도 그렇게 아들처럼 잘하는 거였습니다. 그런 줄 알았다면 제가 이 결혼을 좀 더 고심해 봤을 텐데 결혼하기 전 인사하고 상견례 자리에서만 시모를 봐서 시모와 남편이 얼마나 애틋한 관계인지 잘 몰랐습니다. 원래 남의 대인관계에 관심이 없는 편이기도 했고요. 남편이 시모를 챙길 땐 그저 효심이 깊다고만 생각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좀 지내다 보니까 남편이 시모한테 하루에 2번씩은 전화를 꼭 하더라고요.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남편은 점심시간에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시모한테 전화를 해서 한 10분 정도 통화를 했어요. 부모님을 잘 못 챙기는 저랑은 너무 다른 모습이라서 그게 처음에는 본받을 점으로 다가왔지만 결혼하고 세월이 지날수록 그저 마마보이로만 보이더라고요. 심지어 남편이 제게 삐쳐 있을 때는 혼자서 시댁을 드나드는 것 같았어요. 물론 가든지 말든지는 제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외박을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혼자만 시모를 챙기면 됐지 남편이 제가 화를 풀고 나서는 제게도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매주 토요일마다 시댁 가서 저녁 먹고 오자.
우리 엄마 일도 안 하고 경로당도 안 다녀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거든. 내가 말동무 안 해주면 입안에 가시 돋을지도 몰라. 제 고집 때문에 합가는 안 하게 됐으니까 그 대신 이렇게라도 해달라고 하던데 그 말이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서 저는 되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친정은? 우리 친정에선 당신더러 합가해라 마라 그런 소리 안 했잖아. 당신한테 집에 들러라 마라 귀찮게 한 적도 없잖아. 그래서 당신도 굳이 우리 친정 안 챙기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나는 왜 그런 피곤한 짓을 같이 해야 돼? 아, 넌 진짜 말을... 됐고, 자기는 부모님 두 분 다 집에 계시잖아. 두 분이서 노후 보내시니까 적적하지도 않을 거 아니야. 우리 엄마는 혼자야. 우리 부모님한테 자식은 나 하나야. 자기는 동생들 있잖아. 솔직히 시간 많고 여유로운 건 아직 결혼 안 한 도련님들이지. 도련님들은 우리 결혼식 이후로 코빼기도 안 나타나는데 왜 당신만 어머님을 못 봐서 안달이야? 어릴 때 뭐 엄마랑 헤어진 적 있었어? 헤어지긴 뭘 헤어져. 동생들은 바빠. 도시 사는 애들이 여기까지 어떻게 자주 와. 내가 장남이니까 당연히 내가 솔선수범 나서서 엄마를 챙겨야지. 그럼 그건 당신 사정이네. 난 부모님이랑 같이 있는 것도 불편해서 잘 못 간다니까? 그렇게 가고 싶으면 혼자 다녀와. 나는 별로 어머님이랑 깨 볶을 만한 건더기가 없어. 어머님도 내가 가는 거 불편하실걸? 진짜 너무한다. 이런 것도 못 해줄 거면서 나랑 왜 결혼했어? 나는 네가 말을 좀 필터링 없이 내뱉는다고 해도 개념 제대로 있고 상식도 대단한 여자라 좋게 봤었어. 그런데 이게 네 본 모습이야? 됐다. 내가 뭘 기대하겠냐? 거실에서 얘기 중이었는데 남편이 또 토라지면서 방문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결혼한 지 겨우 3달 만에 벌써 2번이나 다퉜어요. 이렇게 살다간 신혼 1년도 못 가서 이혼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한 발 양보해 줬습니다. 남편한테 토요일마다 시댁에 가겠다고 해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금세 화가 풀려서는 고맙다고 안아주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큰 용기를 냈는지 알아서 고마워 미치겠대요. 그리곤 바로 시모한테 전화해서 이제부턴 와이프랑 같이 갈 거라고 뭐 먹고 싶은 거 없냐, 불편한 데 없냐 신이 나 있었습니다. 저는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겨우 하루 쉬는데 할 수 없이 시댁에서 제 휴일을 고스란히 바치며 저를 헌신했습니다. 남편이 제 성격에 맞춰 노력해주는 걸 떠올리며 저도 보답하는 셈으로 애써볼 작정이었어요. 주말마다 시댁에 간다고 특별하게 하는 건 따로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남편이랑 시모가 수다 떠는 거 구경하고 시모가 뭐 부탁하면 해주고 그 정도만 움직였어요. 아, 그리고 덤으로 시모의 피해의식 화법을 공격당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식이냐면 제가 한날 너무 몸이 피곤하니까 밥이 목구멍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랬더니 시모가 하는 말이 왜? 너희 집에서 먹는 밥이 아니라서 싫냐? 네 시애미가 뭐 독이라도 탔을까봐 깨작거려? 너 그 젓가락으로 밥 고르는 거 보다가 내 숨이 다 넘어가는 줄 알았다. 저기요, 팍팍 좀 먹어. 어른 앞에서 그렇게 깨작거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 밥은 숟가락으로 먹어야지. 왜 자꾸 젓가락으로 후벼 파? 시모가 깔깔 웃으면서 은근히 시비를 걸면 남편은 어색하게 시모 눈치를 보면서 저를 다그칩니다. 그리고 웃긴 게 시모는 자기가 먼저 저를 비꼬아 놓고선 남편이 저를 나무라면 남편한테 그러지 말라고 가식웃음 지으면서 농담이라 하고 넘기더라고요. 농담이라. 저한테 시모 농담은 좀 안 맞았어요. 저렇게 피해의식 묻는 농담은 농담이 아니라 자기 진심을 숨기기 위한 가면 아닌가요? 저는 이미 시모의 피해의식이 눈에 보이는데 남편은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제가 시댁에 오겠다고 승낙을 한 상황에서 뒤늦게 불만을 드러내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모가 좋아하는 농담을 같이 맞받아 주기로 생각했고 저만의 화법으로 시모의 말을 받아쳤죠. 진짜 독이라도 타셨나? 유독 오늘 식사 자리에선 입맛이 없네요. 저번에 어머님께서 저한테 줄 커피에 손가락 담그는 거 보고 얼마나 놀랐다고요.
그런 배짱이면 밥에도 독을 탈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제가 이런 식으로 웃으면서 시모 흉내를 내면 시모는 자기 아들이랑 시시덕거리던 웃음을 팍 죽여버립니다. 그럼 거기다 대고 저는 또 얘기하죠. 저도 농담이에요. 아시죠? 라고 얘기를 해줘요. 저도 시모랑 똑같은 농담을 했을 뿐인데 희한하게도 제가 깔깔 웃으면 분위기가 싸해지더라고요. 기분이 나빠도 남편을 위해선 최대한 나쁘다 표현을 해선 안 되니까 저도 시무하는 걸 보고 배웠을 뿐인데 제가 실천을 하면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아서 마음에 들었어요. 그들이 알아서 제 말에 뼈가 있다는 걸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게 된 건 시무한테 감사했죠. 이런 방법으로도 사람들이 내 기분을 알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구나 싶어서요. 이렇게 결혼 생활을 이어오면서도 저는 시무와 단둘이 있어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시무한테 따로 연락을 한다거나 찾지 않아서이기도 했고, 시무가 제게 전화해서 저만 와보라고 시킬 때도 남편을 대신 보냈기 때문이죠. 전화 온 이유가 심부름 시키려고 했다는데 자기 아들은 근무 시간이라서 전화를 함부로 못한대요. 근데 저는 장사하는 거니 잠깐만 미용실 문 닫고 오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대고 저는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남편 점심시간 2시간이나 돼요. 남편이 점심때 저희 미용실 들려서 같이 밥 먹거든요. 그때 남편 보낼 테니까 잔심부름은 건강한 아들내미한테 시키셔요. 저도 먹고 살려면 근무 시간만큼은 어머님보다 손님을 더 챙겨야 되거든요. 차마 자리를 뜰 수가 없네요. 그러니 시모가 더 이상 제게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그때 진짜 남편을 보냈었거든요. 남편은 자기 엄마 일이니 굳이 토달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가는 거 있죠? 그렇게 좀 잠잠하게 시간을 보냈는데요. 여느 때처럼 토요일에 시댁에서 저녁을 먹으려던 참이었어요. 남편이 저녁으로 삼겹살 먹자면서 혼자 마트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에는 저랑 시모 둘만 남겨지게 되었죠. 결혼을 하고 나서 처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별달리 시모한테 할 말이 없어서 상만 차리고 있었는데 TV 소리만 퍼지고 있던 공간을 비집고 시모가 제게 황당한 말을 하더라고요. 밥가 안 할 거면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라. 나는 아들 결혼하면 당연히 데리고 살 생각이었다. 그건 나랑 아들이랑 너 만나기 전부터 약속했던 일이야. 그런데 네가 고집 부리는 바람에 일이 다 어그러졌어. 나랑 우리 아들은 내가 죽고 없어질 때까지 같이 있어야 해. 당연한 거 아니겠니? 내 자식인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순간 제가 남편이 아닌 시모의 손자라도 뺏은 줄 알았습니다. 느닷없이 엉뚱한 소리를 하길래 저는 대답도 않고 시모만 뻐끔뻐끔 쳐다봤어요. 너 이러는 거 천륜 끊는 짓이나 다름없는 거 아니? 알고 보면 네가 집에서 우리 아들한테 사주하는 거 아니야? 내 욕하면서 아들이 엄마 품 못 찾게 머리 굴리고 있지? 와, 어머님. 남편 앞에서는 그런 말도 농담처럼 하시더니 지금 표정은 완전 진담 같으세요. 배우 하셔도 되겠어요. 내가 지금 장난하는 걸로 보여? 예전부터 한 소리 하고 싶었는데 아주 어른 말에 싹수 없이 대꾸하고 말이야. 내가 아들 때문에 참고 있었던 거 몰라? 아들이 너한테 조금만 정 떨어지면 바로 이혼시켜버릴 거다. 어디서 이런 싹수 없는 년이 기어들어온 거람? 하여간 요즘 젊은 것들이란 매번 남편이랑 같이 있을 때만 시모를 만나 뵙기 때문에 이런 반전의 모습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시모는 아들 앞에서만 세상 착하고 아들 바라기인 엄마 모습이었고 아들만 없으면 뒤에서 이렇게 생긴 대로 목소리를 높이는 마녀 할망구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딱 싫어하는 늙은이 상이라는 거죠. 어머님, 젊은 사람들 이해해주는 것도 다 그런 척이었군요. 어머님 같은 분들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늙은 것들 욕하고 그러는 거예요. 연세 있는 분들도 좋은 분들 계신데 어머님은 왜 그래요? 자꾸 그러면 어머님 때문에 선량하게 사시는 분들까지 억울해져요. 제발 철 듭시다. 시모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도록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모는 이미 제 말을 들을 정신이 아닌 듯했어요. 눈을 부라리고 있는 꼬락서니가 곧이라도 화를 폭발시킬 기색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게 몽둥이까지 휘두를 줄은 몰랐는데 시모는 다리가 좀 불편해서 항상 지팡이를 옆에 끼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지팡이로 제 옆구리를 쿡쿡 밀면서 찔러버리더라고요. 아픈 걸 떠나서 그 옷은 부모님이 제게 생일 선물로 줬던 명품 티셔츠였습니다. 제가 어른 대하기 불편하고 잘 못해서 그렇지 제게 하나밖에 없는 부모님을 당연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주신 선물도 오래되었든 말든 하나도 안 버리고 전부 간직하고 있어요. 다만 제가 표현력이 없어서 엄마 아빠께서는 제가 이렇게 자신들의 선물을 아끼는 자식인 걸 모를 겁니다. 어쨌든 시모가 휘두른 지팡이는 바깥에서도 사용하는 거라서 지팡이 밑부분이 더럽거든요. 그런데 또 하필 흰색 티셔츠잖아요. 시모가 지팡이로 찍은 자리만 얼룩이 새카맣게 생겨버렸지 뭡니까. 제가 잘 웃는 사람은 아니어도 잘 화내는 사람도 아닌데 감히 제가 소중히 여기는 걸 건드렸을 때는 결코 화를 못 참아요. 그게 실수고 뭐고 2번 봐준 일도 없습니다. 저는 계속 저를 찔러대는 지팡이를 획 내쳐버렸고 그 반동에 시모가 지팡이를 놓쳤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짜리 옷인데요? 어머님께서 이 집 갖다 팔아도 못 사는 옷이란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아끼는 옷인데 그런 구정물 묻은 걸로 함부로 건드려요? 길바닥에 나앉고 싶으세요? 이거 어쩔 거냐고요. 너 미쳤나? 그깟 천쪼가리 때문에 지금 시애미한테 성질을 내는 거야? 이게 오냐오냐 넘어가 줬더니 주제를 모르고 기어오르네. 당장 지팡이 주워와. 싫어요. 또 제 옷 더럽히시려고요? 주제를 모르는 건 어머님이세요. 남의 물건 더럽히려면 적어도 분수에 맞게 행동하셨어야죠. 제가 세탁비 물어달라고 하면 어머님은 이 집 팔아야 된다고요. 아세요? 갚을 능력이 없으면 깜빵 가시던지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안 기어오르게 생겼어요? 저도 어머님 아끼는 거 함부로 더럽혀 볼까요? 시모가 저를 보고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혀 있을 때 마침 남편이 고기를 사들고 들어왔고 저는 시모 지팡이를 들고서 시모가 했던 것처럼 지팡이로 남편을 쿡쿡 찔러버렸어요. 남편이 왜 이러냐고 아프다고 해도 계속 괴롭혔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무슨 짓이야? 우리 아들 몸이 약해서 멍도 잘 든다고. 네가 치료비 물어줄 거냐? 당장 손 못 대? 어머님도 싫어하면서 왜 제 걸 함부로 더럽혀요? 왜? 어머님은 되고 저는 안 돼요? 어머님은 싹수 없어도 괜찮고 저는 안 되냐고요. 자기야, 엄마한테 버릇없이 그게 무슨 말이야. 누가 감히 어른한테 싹수 없다고 짓거려? 내가 너 어딜 가나 입 조심하라고 했지. 네가 제일 재수없어. 이럴 거면 엄마랑 결혼하지 왜 나랑 했대? 평생 노총각으로 마마보이나 하면서 네 엄마 끼고 살지. 왜 딴 여자한테 눈 돌려서 멀쩡하게 사는 사람 인생 피곤하게 하냐고. 술 마셨냐? 뭐 잘못 먹었어? 철딱서니 없게 정말 왜 이래? 엄마 지팡이나 갖다 드려. 잘못했다고 용서 빌고. 그래, 나 철딱서니 없다. 철딱서니 있는 여자는 당신같이 촌스러운 남자 안 만나. 그나마 내가 보는 눈이 촌스러워서 당신 봐준 건데 몰랐냐? 아주 욕심 뚝뚝 흐르게 생긴 엄마 밑에 태어나선 완전 신봉사가 따로 없네. 평생 네 엄마 치마폭에서 살아라. 저는 그대로 지팡이를 내동댕이 쳤고 집을 나가서는 오랜만에 친정을 찾아갔습니다. 근처에 살면서도 친정은 잘 안 찾아갔는데 결혼하고 나서 자꾸 팔이 안으로 굽는 시무를 겪고 나니까 한 번씩 서럽긴 하더라고요. 저도 저 사랑해주는 부모님 계시는데 누구는 부모님이 없어서 부모님 뒤에 못 숨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친정에 다짜고짜 찾아가니 부모님이 놀라서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제가 사정을 얘기하니까 특히 친정아빠가 성질을 내면서 당장 앞장서라고 저를 데리고 바로 시댁을 찾아갔어요. 제가 좀 전까지 분명 자리를 뒤집어 엎고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와보니까 둘이서 지글지글 고기 굽고 있대요. 제가 없어지길 기다렸나 봅니다.
그걸 보고 친정 아빠가 목구멍으로 고기가 쳐들어가냐고 언성버럭 높이면서 상을 뒤엎었어요. 내가 내 귀한 자식 이런 꼴 겪게 하려고 뭣도 없는 집에 결혼을 시킨 줄 압니까? 고기도 고작 삼겹살밖에 못 먹는 집에 보내면서 내가 한순간도 두 다리 뻗고 잔 적 없어요. 그런데 감히 내 딸을 울려서 보내요? 당장 이혼시킬 거니까 자네는 도장 갖고 와. 장인어른, 뭔가 오해가 있으세요. 저희 그냥 살짝 다툰 거예요. 장인어른 댁에 찾아간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심각한 문제 아닙니다. 부부라면 누구나 다투고 살잖아요. 저희가 잘 타협해서 화해하면 될 일이에요. 남편이 이혼 얘기에 당황해서 아빠를 살살 구슬리기 시작했는데요. 저의 단호하고 냉철한 성격은 아빠를 닮았거든요. 역시나 우리 아빠는 2번 기회 주는 거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아빠가 남편의 뺨을 때릴지는 몰랐습니다. 감히 우리 딸을 함부로 대했다며 남편을 엄청 질책했어요. 남편은 그제야 놀라며 불이 나게 도장을 가지러 집까지 뛰어갔죠. 남편이 처맞고 집을 나가자 시모가 길길이 날뛰며 아빠한테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런다고 아빠가 눈 하나 깜빡할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보세요, 안싸돈. 남편 잃은 결핍을 자꾸 아들한테서 바라나 본데 그렇게 소중해 죽겠는 아들 숨통 안싸돈이 직접 조르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아들 하면서 끼고 살면 안싸돈 죽고 나서 그 아들 인생 쪽납니다. 늙은 양반이 아직도 애 하는 짓을 하고 있네. 정신 좀 차리고 사세요. 아빠는 도장을 갖고 온 남편한테 이혼 합의 서류도 프린트하라고 시켜서 남편은 그것까지 제 손으로 손수 준비했어요. 그리곤 우린 그 자리에서 바로 이혼을 해버렸죠. 그리곤 아빠가 남편더러 신혼집에 다 짐 빼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당장 팔아버릴 거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신혼집을 왜 빼냐고 아빠 다리를 붙잡고 매달리길래 그건 제가 발로 차버리면서 따끔하게 경고해줬어요. 애초에 너한텐 신혼집 같은 거 필요 없었잖아. 네가 네 엄마 집에 합가할 수 있게 하늘이 도와주려는 것 같은데 이 기회를 놓치면 되겠니? 엄마랑 딱 붙어서 마마보이 노래하면서 잘 살아 이 등신아. 저는 그대로 시댁을 나왔고 다음 날에 부모님과 같이 이삿짐 센터를 불러 짐을 다 뺐습니다. 그 정신없는 와중에 남편이 부모님 몰래 제게 다가와 저를 붙잡더라고요. 거기다 대고 저는 미안, 난 파파거리라서 하며 바로 아빠 하고 소리쳐 부르니까 남편이 지레 겁먹어서 자기 엄마 집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렇게 합의 이혼을 진행했고 조정 기간까지 끝났을 땐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기분이 시원하고 웃음이 통 크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다 든든한 부모님의 백이 있어서 더 외롭지 않게 해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주는 사랑을 엄청 크게 느꼈어요. 제가 표현을 잘 안 하니까 부모님도 제가 부담스러워하는 걸 알아서 표현을 늘 아끼셨거든요. 그런데 저도 가분한 사랑을 받는 자식이었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서 앞으로는 제가 먼저 부모님께 잘 표현하고자 노력하는 딸이 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시간 들여 제 글을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